베트남. 여러분은 베트남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쌀국수와 베트남 전쟁이 여러분이 알고 계신 전부는 아니겠지요? 베트남 여행, 베트남 문화, 그리고 삶과 인생까지 베트남의 모든 것 굿모닝 비엔남에서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엄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프로님, 그리고 정치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뭐 새해 첫 방송이죠. 2024년 풍경회가 하셨네, 이게 오늘 지금. 예. 첫 방송이죠, 이제. 음력 기준. 음력 기준으로 이제 음력 기준으로 이제 새해 첫 방송 이제 굿모닝 비엔남 이제 오늘 방송 시작하려고 하고요, 지금. 그래서 일단 뭐 방송 일단 진행 전에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구내염이 심해서 지금 입이 사실 많이 아파요, 지금. 구내염이 뭡니까? 그 혓바늘 난다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혓바늘.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원활하게 말을 많이 못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혹시 좀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좀 사전에 공지를 하고, 혹시 이제 청취자분들 좀 듣는데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린다. 그래서 일단 이 방송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네. 저도 뭐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이제 녹음을 하고 나서 파일을 올려보니까 딱 내 목소리가 그 스튜디오에서 전화 인터뷰한 사람처럼 들리더라고. 굉장히 이상 안 들리더라고요. 멀리 들리고. 예. 네. 뭐 이제 뭐 그런 기술적인 문제 이제 이 친구가 해결할 거라서 이제 해결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예. 네. 그 기술적인 부분은 뭐 차차 해결해 나가면 되니까 그거는 뭐 꾸준히 해나가면서 해결을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방송 말씀드리면 이제 그 청취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4년이 무슨 해입니까? 뭐 경술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지? 뭐 갑자년, 갑진년 한 해 뭐 다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당신도 새해 복 많이 받고 하는 잘 됐으면 좋겠네요, 지금. 네. 저희가 지금 단톡방을 운영을 지금 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지금 한 분 들어와 계시고요. 비밀번호를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댓글로 알려드리긴 하겠지만 비밀번호는 베트남 전통적인 비밀번호 어디 가나 한 80% 정도는 비밀번호가 이거라고 보면 되는 땀 비밀번호고요. 8개입니다. 8개. 네. 8개 8888 8888 이렇게 비밀번호 눌러주시면은 저희 굿모닝 비엔남 단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아직까지는 별건 없지만 그래도 또 이게 저희 방송 같이 듣고 베트남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끼리 한번 교류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당신 뭐 설 때 뭐 별일 없었습니까? 어떻게 방송 시작하기 전에 뭐 간단히 뭐 근황 토크를 좀 하죠. 그래서 뭐 저는 설이라는 게 여기 뭐 두 가지로 다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베트남 설 일단은 휴일이 길었다. 그렇죠. 뭐 한국에 있지만 베트남 설이 휴일이라는 건 어쨌든지 저도 베트남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뭐 일을 안 해도 되는 날이 며칠 있었다라는 정도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또 한국 설 4일간 진행했던 한국 설 같은 경우에는 명절이니까 또 양가 부모님 찾아뵙고 용돈도 드리고 인사도 하고 돈 많이 벌었어요. 어떻게 카페는 횟수가 아닙니까? 설때가 대목이잖아요. 그리고 카페는 연중 무휴이기 때문에 저는 뭐 하루도 쉬지 않고 뭐 제가 설거지를 하거나 뭐 주차 관리를 하거나 하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뭐 마케팅 측면에서나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쉬지 않고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은 좀 나왔어 어떻게 그때? 뭐 아무래도 뭐 남들 놀 때 일하는 거기 때문에 매출은 당연히 평일보다는 잘 나오고요. 근데 또 한국 사업자는 이게 그거잖아요. 제가 이걸 여쭤보고 싶은 게 한국은 이게 뭐 베트남도 그렇지만 이게 연립제 이식하면 돈을 더 많이 줘야 되잖아요. 사실은 일하시는 분들한테. 그럼요. 그게 문제죠. 그게. 이거를 계산을 해요. 사실은 이게 설 전에 일단 예를 들면 이제 영업을 할 때 사람을 배치하고 인원을 쓰고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런 것도 혹시 다 이렇게 두고 플랜 짜시나요? 어떻게 설 전에? 근데 뭐 이렇게 아무리 뭐 해도 명절에 근무해서 급여를 뭐 원래 평소에 1배 주던 거 2배 주거나 1.5배 준다고 해서 손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쉬어버리면은 나도 쉬니까 편한 거지 내가 못 쉬어도 문제지 명절에 일 시켜서 급여 좀 더 줘도 당연히 돈은 법니다. 뭐 그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거. 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있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저희 베트남 설이 참 의미 있고 길고 좋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길긴 길었어요. 이건 사실 뭐 좀 뒤에 좀 얘기를 한번 뭐 지금 방금 얘기하려고 했어요. 지금 올해 설은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장인 장모님 댁에 갔거든요. 사실은 장인 장모님 네네. 댁에 한 4일 정도 시간을 보내고 남은 이틀 정도는 이제 하노이에서 시간을 보내는 걸로 해서 일정을 마무리했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작년에는 사실은 이제 결혼하고 첫 명절이라서 제가 한국에 설날 들어갔고요. 지금 저희 어머님 아버님 뵙고 친척 인사드려 들어갔고 올해는 이제 베트남 1년 남기로 했는데 좀 재밌는 걸 많이 봤어요. 사실은 왜냐면 이제 사실 뭐 제가 결혼 전도 그렇고 뭐 결혼 뭐 준비하고 하면서 장인 장모님 때문에 많이 왔다 갔다 했지만 사실 이게 이제 그 가족 일원으로서 설 연휴를 보내는 거는 거의 올해가 처음인 것 같거든요. 공식적인 가족으로. 물론 뭐 그 전에 제가 뭐 혼인 신고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도 뭐 제가 뭐 가족이 아니었다는 건 아니지만 이 집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가족이 일원이 된 건 사실은 그 처음 내려가본 것 같아요. 설에. 그래서 좀 이번에는 설 때 이 나라 사람들이 뭘 하나 좀 자세히 봤어요. 사실은. 설에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 이 나라 사람들이 설에 과연 그치. 뭐 이게 진짜 뭐 하냐. 현지인의 문화를 체험한 느낌이니까. 조금 자세히 봤어 사실은. 왜냐면 뭐 사실은 이런 말씀 드리면 좋겠는데 장인 장모님 가면은 좀 심심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좀 이게 하노이 같은 대도시는 아니다 보니 별로 할 것도 없고 해요 사실. 그리고 이제 뭐 사실 뭐 이제 장인 장모님 잘해주셔가지고 밥 잘 먹고 잠말 자다 왔는데 뭐 일단은 좀 가족의 입장으로서 이제 이 나라 사람들은 이제 풍속 같은 거 좀 자세히 봤는데 조금 다르긴 하네 한국이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면은 베트남 장기가 있는 거 알아요 혹시? 베트남 장기. 장기 들 줄 압니다 당신 혹시? 당연히 잘 될 줄 알죠. 뭐 차 떼고 포 떼고 하는 그 장기 아닙니까? 잘 둡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장기는 그냥 뭐 잘 두는 건 아니고 그냥 뭐 열심히 두는데 이거 뭐 차이니즈 체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다른 게 있습니까? 이걸 말씀드리는 게 그 우리 장인어르신이 장기 두세요. 진짜 하면은 사실은 근데 이제 와이프 같은 경우가 처음에 물어보더라고 장기 들 줄 아냐. 그래서 뭐 조금 들 줄 안다고 하니까 절대 아버지 앞에서는 장기 둔다는 얘기 하지 말라 저한테. 뭐 뭔가 기대되는데. 그러면은 세번 시간 동안 붙잡혀가지고 장기만 넣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장기를 둘 줄 모른다고 했죠. 근데 이제 저기 친척집들 주로 여기서만 친척집이라는 게 이제 그 장인 어르신의 부모님, 장모님의 부모님도 이렇게 이제 그 사랑을 모셔놓잖아요. 이제 위패를 모셔놓고 이제 다 이렇게 제사 지내잖아요. 베트남 사람들도 뭐 한국처럼 그렇지 않지만 뭐 과자 다 놓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술이랑 담배 갖다 놓고 이제 기도를 지내고 기도를 드리고 하는데 그런 집을 가면 장기를 두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 가서 본 거예요. 제가 장기를 두는 법을. 그러니까 이게 막 그 이제 이게 기물들이 깔리잖아 바닥에. 그래서 보니까 노는 그게 한국이랑 똑같아. 뭔가를 깔아요. 이 위치랑 숫자도 그렇고. 그래서 보면서 이거 나 들을 수 있겠는데 싶어가지고 이제 계속 봤는데 이게 다르게 움직여. 룰이 다른가요? 룰이 달라요. 그러면은 우리는 포를 쓸 때 앞에 이제 우리가 그 가로막는 게 있어야지 이제 포를 건너떠서 이제 공격을 하거나 이제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이 나라는 포를 그냥 막 움직여도 돼. 차같이 움직이나? 차처럼 움직이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그 앞에 있는 기물을 따먹으려면은 그 앞에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동은 자유로워 차처럼 움직이는데 앞에 있는 그 이제 기물을 따먹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이제 우리가 아는 포처럼 움직이더라고 그거를. 그러면서 보니까 또 중간에 강이 있어. 뭐가 있어요? 강. 그게 그 강을 못 건너는 기물들이 있더라고. 절반 이상을 못 넘어가는 기물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상이 약간 여기 그 비숍처럼 움직여요. 북한 대각선 이쪽으로. 그 하여튼 뭐 룰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 그래서 이제 베트남 장기가 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제 이게 그거랑 이제 중국 장기가 이제 한국 장기랑 좀 다르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중국 장기가 좀 변한 모습이 이제 이런 거더라고요. 보면서 그래갖고 이번에 제가 봤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다른 게 장기가 다르다. 좀 신기하더라고요. 장기가 좀 다른 거. 두 번째가 언뜻 찾아볼 때는 따로 뭐 그런 특별한 베트남 장기라는 사진이나 이런 게 나오지는 않는데 어쨌든 용어가 있더라고. 그게 뭐 바둑은 고우잖아요. 그가. 근데 그게 무슨 뭐 기억 잘 안 나네요. 지금 이게 용어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치면 나오는데. 그리고 그거랑 두 번째로 이제 이게 본 게 베트남 사람들은 설 당일에 제사를 안 지내더라. 그러면 뭐 미리 하나요? 아니면은 앞뒤로요. 앞뒤로.
예를 들면은 설 전날에 그 말씀드렸던 이제 장인 장모님 이제 그 어르신들 모시고 있는 그 집을 두 군데 찾아가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뭐 과자라든지 뭐 이렇게 술 같은 저는 뭐 한국 술을 사갖고 사실 전통주를 한국 전통주를 네. 사가지고 이제 놓고 이제 기도 아니고 제사 드리지 뭐 이걸 기도라고 해야 되나 제사를 해야 되나 하여튼 뭐 하여튼 그걸 지내고 그런 거. 예. 설 당일에는 안 하더라고 그거를. 음. 저는 이제 이걸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이제 끝났구나. 설 다음 나가서 또 해. 앞뒤로. 앞뒤로. 설 때 이걸 안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도 신기했고, 그 두 번째가 뭐냐면 명절 음식 있는 거 알아요, 베트남에? 뭐 그리고 바인꼼 이런 거 그런 거 먹지 않습니까? 그거 냄장 그 뭐야 저거 저 우리 그 뭐야 저기 라이스 페이퍼 뭐지 그거 라이스 페이퍼 냄 냄. 그게 명절 음식이더구만. 아, 냄잔이 원래 명절에 먹는 그 분짜랑 먹는 거 아닙니까? 아 그거 명절에 먹는 거래요 설 때 원래. 여기는 한국으로 치면 전 가게가 이렇게 많은 거야 베트남 시내에. 우리 맨날 보면 냄장 가게 그게 수두룩하잖아. 네, 그죠. 이게 뭐 북부 남부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딱 찬이 냄장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는 4일 내내 냄장을 먹었어요. 진짜 먹다 죽겠더라고 진짜. 냄장이 뭐냐면은 그 베트남 뭡니까 월남쌈을 얇게 해가지고 좀 튀긴 건데 그 보시면 알 거예요. 그 한국 사람들은 보통 그거 뭐야 그 저희 칠리 소스 찍어 먹는 프라이드 스프링롤인데 스프링롤. 그게 보니까 베트남의 명절 음식이래요. 그리고 남부 쪽은 그 티코라고 하죠. 그 당신 그 베트남 찹쌀밥 먹으면은 네. 그 간장조림한 그거 있잖아요. 그 돼지고기. 네. 그걸 남부 사람들은 올린대. 아, 티코. 예. 그 마른 그거를 올리고 냉장을 올리고 북부 쪽은 그러면서 이제 뭐 좀 더 생선 이런 거 좀 쓰고 야채 볶음이랑 이런 거 하는데 주 메인이 냉장이더라고 보니까. 네네. 그건 좀 놀랐어요. 그 되게 한국처럼 한국에서 전부쳐 먹는 것처럼 베트남 사람들은 그 프라이 스프링롤을 이제 그 제사상에 올린다. 명절 음식이다 이게. 이게 들어보니 이제 뭐 지역별로 조금씩은 차이는 있는데 뭐 기존 자체는 그게 그렇다 그러더라고. 네. 그거 좀 신기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할 게 저 뭐야 저거 그걸 가봤어. 드디어 그 우리 그 절 같은 거 많잖아 사실. 엄청 많죠. 예. 베트남에. 절이 아니고 우리 그 예를 들면은 그게 있더구만. 그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뭐 집성촌 이런 것처럼 해가지고 한국도 보면 그렇잖아요. 뭐 무슨 종갓집, 종문 막 이런 거 하면서 막 그 뭐 이씨 집안, 뭐 엄씨 집안 해가지고 막 보면은 그런 거 하는 집들 있잖아요. 보면은. 그렇죠. 예. 이게 뭐라고 합니까? 한국말 기억이 안 나요. 종갓집이라고 합니까? 그런 거? 하여튼 그런. 종갓집, 종친회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종친회처럼 뭐 하는데 우리가 길거리에 보다 보면은 좀 그런 거 몇 개 있잖아요. 이건 절도 아니고 몸도 아니고 좀 그런 느낌 나는 데들. 네. 그런 데가 보니까 저도 가보니까 이제 와이프네 성이 응우엔인데 그 응우엔 그 집안 이제 그게 있더라고. 한국 옛날 족보책처럼 그 이제 그 뭐야 족보책처럼 이제 그 이제 응우엔의 할아버지 하면은 뭐 870 몇 년도 뭐 출생하신 분의 이제 자손들 막 이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 뭐 족보 뭐 이런 그거를 이제 벽에 쫙 해놓고 이제 그거를 해서 이제 공동 제사 지내는 게 있더라고 집마다. 네네. 이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베트남에 있는 뭐 그 절처럼 보이는데 절이 아니고 보니까 그런 용도로 해서 지금 그런 것들을 공동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와이프 말로 저기 있는 뭐 딱 봐도 한 20초씩 대먹는 사람들 얼굴도 모르는데 그래도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런 거를 관리하고 이제 그런 것도 가서 기도를 드리고 하더라고 제사를 지내고 그런 거 제가 처음 가봤죠. 가면서 이제 여기 이제 남아선호 사상이 웃긴 게 다 남자들밖에 없어. 옛날 한국이랑 똑같아요. 우리 그 출가 외인이라 그러잖아. 이제 여자들 시집가고 하면 이제 그쪽 이제 이걸로 붙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거 이제 그 사람 이제 그 인명부를 쭉 읽어보다 보니까 와이프 이름이 없길래 너는 이거 이름이 없냐고 하니까 자기는 이제 이씨 집안에 이제 소속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건 없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베트남이 아직까지도 그 이제 뭐 남아선호 사상이 옛날에 있었다는 게 한국이랑 똑같은 것 같더라고 그거 보니까. 그래서
좀 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가서 술 먹고 잘 쉬다 왔다 하는 거죠. 그 뭐 그렇군요. 하여튼 저기 네. 베트남에 처음에 제대로 된 명절을 체험해본 느낌이 뭐, 먹을만 합니까? 이게 저기 옛날 뭐 저기 김 사장처럼 뭐 이렇게 못 먹고 그 라면 찾아 먹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장모님이 표현을 드리자면 나 같은 놈은 어릴 때 참 키우기 편했겠다. 밥잘 잘 줘서 먹고 잠잘 자고 속된 말로 뭐 먹고 자고 싸는 건 자랑이. 그러니까 그래서 뭐 아니 뭐 저는 좀 지지긴 하는데 4일을 먹으니까 그래서 뭐 저는 좀 그래도 그게 뭐 편식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사실 뭐 밥은 저는 방송 말씀 몇 번 드린 것처럼 군대 짬밥도 사실 맛있게 먹었어요. 사실 저는 그 되게 스탠다드가 다릅니다. 그 생존에서 먹는 거랑 맛집 가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수술주제 하는 거랑은 이제 완벽하게 다르기 때문에 네네. 그냥 뭐 그리고 작은 장모님이 그래도 좋은다고 뭐 김치도 사주고 김치도 언제 사셨더라고 비비고 김치를 그럼 뭐 마음씨가 고맙고 그래도 뭐 이제 그 사회라고 왔는데 뭐 한국 사람이니까 김치도 사주시고 이제 이런 게 사실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맛이 있고 없고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냥 뭐 삼시세끼 그냥 주는 대로 먹고 그런 거죠. 저는 뭐 잘 쉬다 왔어요 사실은. 예. 일주일 떼신데 한 4일 있다 오신 겁니까? 4일 있다 왔죠 4일 있다. 나머지는 뭐 어디 여행을 가시거나 뭐 안 했습니까? 저희 회사가 이상한 게 그 사실 베트남에 목요일부터 쉬었거든요. 네. 목요일은 출근하고 그 하루 더 뒤로 그걸 했어. 그 목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쉬었는데, 네. 그러니까 좀 금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쉬었죠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네. 원래 목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수요일까지 쉬는 게 맞거든요. 네네 그렇죠. 네. 정책을 좀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뭐 가지도 못했어요. 사실 뭐 이틀 지나서 집에서 잘 쉬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하여튼 저기 명절을 보람차게 보내신 것 같아서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뭐 일하느라고 정신없이 보냈으니까. 이제 방송에서 한국에서 이슈되고 좀 궁금한 거 물어봐도 됩니까 내가 이거 때문에. 뭐 제가 아는 거면 대답을 할 수 있지만 뭐 물어보십시오. 요즘에 그 한국 지금 의사도 어떻게 하세요? 지금 그거 파업하는 거. 네, 저도 뉴스에서 본 정도라서 아마 이 사장님이 아시는 거랑 이 프로님이 아시는 거랑 제가 아는 정보가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요새 뭐 의사들 뭐 말이 많던데 뭡니까 그거 내가 잘 모릅니다. 그 의대 지원을 한다고 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네. 그 좀 너무 좀 센시티브한 이야기라서 좀 얘기를 하기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센시티브한 게 아니라 내용을 잘 모릅니다. 주제를 뭐 내가 아는 분야고 잘 아는데 뭐 민감하기 때문에 왜 못하는 게 아니라 잘 모르는 분야라서 잘 못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스 잘 안 보는 거세요? 뉴스는 그냥 뭐 그 포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헤드라인 한두 개만 보지 뉴스를 챙겨보거나 9시 뉴스를 보거나 뭐 신문을 보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그 현 정부에 대한 반감 때문에 안 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이게 뭐 농담이니까 혹시라도 뭐 저희 말씀 많이 듣는 제 좌우 말이 뭐다할 수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아유 그럼요. 하여튼 궁금하겠는데 항상 베트남에 있으니까 문제가 이제 그 한국에서 이슈되는 게 진짜로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 사실 이게. 그래서 단편적인 얘기만 듣고 하다 보니 이제 몰랐는데 당선이 잘 모른다고 하니까 넘어갑시다. 네 넘어가시죠. 어쨌든지 뭐 그 저희한테 가장 큰 이슈는 어쨌건 때 홀리데이 설 연휴가 이제 길게 있었다라는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2024년이 시작된 만큼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저희 모두 새해 복 많이 받고 성공하는 한 해 되기를 바라면서 본격적인 방송을 시작해 보시도록 하시지요. 뭐 이제 뭐 방송을 좀 진지하게 준비하자고 해서 사실은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그래서 찾아보고 최근에 이제 코타라에서 작성한 이제 베트남 관련 자료가 있어가지고 다운받아서 봤는데 사실 이게 2024년도 베트남 진출 전략. 그렇죠. 타이틀이 2024년도 베트남 진출 전략이라는 타이틀에서 코타라에서 그 획기를 제가 다운받아서 복사를 했거든요. 출력을 했는데 이 페이지가 제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100쪽이 넘더라고. 이건 보기 힘듭니다. 필요한 것만 찾아봐야지. 2번 정도 읽어봤는데 이건 도저히 소화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니고 이건 뭐 사실 1시간에 찾는 게 말이 안 되긴 해서 그래서 이제 요 관련해서 좀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추려보려고 했는데 이 100쪽을 추리는 거는 이게 그 좀 쉽지가 않더라고. 그 네네. 방송 분량도 분량이고 사실 제 이제 캐파빌리티가 그 정도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조금 재밌게 본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오늘 주로 다룰 얘기가 코타에서 이제 선정한 그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디 갔냐. 유망 품목, 수출 유망 품목. 수출 유망 품목 음.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서비스 관련된 유망 품목들이 있거든요. 이거에 유망 대해서 서비스. 네, 서비스와 상품에 대해서 유망 품목들이 있는데 요거에 관해서 이제 저희가 좀 한번 진짜로 코트라에서 이제 선정한 자료들이 맞나 틀렸나 저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나 왜냐면 사실 뭐 베트남에서 이제 사업을 하시거나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보면은 이제 뭐 주로 이제 물건을 사고 팔고 이제 상품이나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재화를 제공하는 쪽이 사실은 좋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베트남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가는 게 좋긴 한데 쉽지가 않아. 왜냐하면 공산품은 사실은 중국산에 밀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재화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어 원자재라든지 뭐 노동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갈 수가 있을 건데 네. 이건 또 사실은 또 이게 관 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제 라인이 없으면 쉽지 않단 말이야 사실. 네.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베트남에서 이제 쌀을 수출을 한번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 그럼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게 있다 그러더라고. 그 예전에 제가 들은 건데 한국에서 그 우루과이 라운드인가 그것 때문에 의무적으로 쌀을 사야 된대. 정부에서. 정부이 네. 있잖아요. 그거 이제 한국에서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베트남산, 중국산 뭐 쌀을 일부러 사야 된대요. 그 의무적으로. 그런 게 베트남 그 예전에 이제 그거 관련해서 누가 이제 비즈니스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 술자리에서. 자기가 이제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좀 있는데 사람이 그걸 이제 해가지고 하고 싶다고 했는데 결국 문제가 뭐냐면 쌀 수출하려고 하면 이제 베트남 쪽에 또 인맥이 닿아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은 거야 사실. 이게 말씀드린 게 그런 식으로 이제 원자재 같은 경우는 가지고 가는 거는 사실 좀 힘들고 일반적으로. 네.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한국에 있는 거를 가지고 들어오면 좀 더 쉽지 않겠냐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물론 이거 그대로 좀 위험한 위험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래서 2023년도 이제 코타에서 선정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것들이 이제 한국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들이더라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한번 해보고 네.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번 공유를 해보고 이제 해서 이제 저희끼리 이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자라는 걸로 이번부터 준비를 했고요 방송을. 그 코트라에 선정한 수출 유망 품목이 진짜 유망 품목이냐? 실제로 그렇죠. 진짜 유망이냐? 아, 네네. 그냥 인천에서 끌거냐 아니면 유망하냐 저희끼리 한번 이제 건방지게 시건방지게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하여튼 이 코트라에서 수출 유망 품목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 네. 갖고 보고 있는 거라서 도대체 얘네들은 뭘 기준으로 이걸 했을까에 대해서 궁금한 거야. 그래서 궁금하지 사실 이거. 통계 데이터가 잡힌 것 중에서 뽑아오는 거냐? 그럼 마땅히 또 그거는 또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했겠지만 또 그건 아닌 것 같고 뭐 여기 지금 보면은 산업용 로봇이 유망하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산업용 무슨 뭔 기준인데 이게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좋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코트라에서 이제 87쪽 보세요. 선생님 그 보면은 이제 소비시장 선점이라서 소비자 수요 맞춤 전략에서 이제 베트남 소비자에 대한 좀 이게 평가가 이제 잘 분석을 했더라고요. 이쪽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좀 혓바닥에 앉아서 좀 읽어주세요. 약간 시장 여건및 전략 가치에서 이거 있잖아요. 지금 내용 좀. 그 청취자 여러분들도 혹시 이 방송 들으시면서 뭔 내용 하나 얘기 하나 궁금하시다고 생각하시면요 2024 베트남 진출 전략이라고 검색하시면은 하노이 무역관에서 코트라 베트남 무역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실 수가 있고요 공짜로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같이 받아가지고 보시는 것도 뭐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아 그렇죠. 읽어주세요. 혀가 안 나와가지고. 중산층 비율 40%, 여성 노동 참여율 79%. 베트남 소비자는 본인을 중심에 두고 가치 소비를 하며 SNS의 영향으로 트렌드에 민감함, 또한 브랜드 충성도가 낮고 친환경 소비에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특성을 보임. 23년 기준 베트남인은 1인당 평균 1.64대의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고 있고 SNS 사용 인구는 7천만 명, 숏폼 콘텐츠 플랫폼인 틱톡 사용률은 약 77%. 아세안에서 비교적 까다로운 소비자가 되고 있어 성공적인 베트남 진출은 타 아세안 국가에 대한 확장성을 지니게 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1억 인구
고 중산층 비율 40%고 이거는 뭐 중산층 기준이 코트라 자료 보는 게 이게 만불 기준이더라고. 네. 월에 얼마냐면 이제 월에 한 1,000불 정도 소득 수준이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 해서 그 중산층을 잡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이 중산층 기준이라는 게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제가 다음 주제로 얘기할 게 베트남의 중산층의 성장과 뭐 이런 내용을 제가 한번 그 다음에 제가 발표할 때 제가 이제 방송 주제로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이 중산층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을 하니까 중산층을 파악하는 기준이 굉장히 다양해요. 중산층 기준이 없잖아. 그좀 애매하긴 해. 사실 미국 중산층 우리보다 잘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베트남 중산층 40%라고 했는데 그러면 베트남 한국은 중산층이 뭐 얼마 없대는데 하층민이라는데 이게 좀 그러잖아요. 아. 그렇긴 해. 뭐 이제 그렇게 나름인데. 이 가처분 소득이 뭐 하루 기준으로 뭐 얼마까지 쓸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하루 삼기도 11불 기준이더라. 하루 네. 11불 그래요. 그 코타를 잘 보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하루에 11불이면 월에 30만 원 정도로 이제 본인에게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중산층으로 보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거는 뭐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뭐 베트남 정부는 30년까지 그 인구를 뭐 70%를 만들겠다 그게 목표더라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열심히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여성 소비자가 많죠. 그래서 뭐 사무실로 가보면 여자들 진짜 많이 일을 하고요, 베트남은.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모바일 기기란 사실 다 뻔한 얘기예요. 그래서 뭐 일단은 별로 뭐 그렇게 보진 않는데 이게 이제 그건 참 재밌게 본 게 이제 더 이상은 한국산이라고 구매를 하지 않는다. 라는 거. 그렇죠. 이제 컨트롤에서 첫 번째로 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죄송해요 지금 입이 아파가지고 사실 조금만 읽어주세요. 밑에 것좀 지금. 네, 지금 네네. 혀가 어려워진 베트남 소비시장 공략, 소비자에 대한 이해가 철저히 선행되어야 베트남 소비자는 최근 조사 결과 맥킨지 23년도 기준으로 본인이 특정 가치를 부여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지갑을 과감하게 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를 아끼는 등 개별성이 강화되면 똑같은 당연한 얘기 같긴 한데 예를 들어 베트남은 더 이상 한국산이라는 이유만으로 구매하지 않으며 본인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믿게 만드는 한국산을 구매함. 계속 읽을까요? 좀 읽어주세요. 그거. 정부의 탄소 중립 노력과는 달리 소비자 개별 단위에서는 아직 탄소 중립을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낮으므로 이를 고려한 마케팅이 필요. 이에 아직 베트남 대상 착한 소비 마케팅 전략은 시기상조일 것으로 판단됨. 또한 베트남 소비자는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므로 단골 고객 확보보다는 다양한 고객 확보를 위한 브랜딩 및 마케팅 전략 구사가 필요. 즉 소비자의 충성도를 구독 결제 등의 방식으로 강제로 높이는 전략을 구사하거나 아예 기존 고객 유지보다는 신규 고객 확보에 초점을 두는 전략도 대안이 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뻔한 얘기 쓴 거예요, 사실. 이거는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이제 한국산이다, 일본산이라고 해서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무조건 사진 않는다. 이거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정보가 이제 점점 더 이제 세상에 오픈이 되는 시대다 보니 우리 예전에 그랬잖아. 일제가 좋았다, 미제가 좋았다. 이제 그런 거 없어요. 사실 사람들이 다 알잖아. 다 미제 제품 다 중국에서 나오는 거 알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옥션이니 쿠팡이니 어디 가서 물건 사더라도 뭐 중국산이라고 사실 이제 퀄리티가 괜찮은 제품이면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별로 주제가 없잖아 사람들이. 그래서 요즘 한국에 테무가 난리나면 테무. 테무 알아요 뭔지? 모릅니다. 테무가 뭡니까? 지금 알리바바랑 똑같이 쓴 건데. 네. 그 이제 중국에서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인데 그게 지금 미국에서 대박이 났대요 젊은 애들한테. 네. 들어보니까 이제 그 알리바바인데 이제 그거를 미국에서 대박이 난 건데 그게 뭐 들어보니까 뭐 미국에 알까를 뭐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물건이 알리바바에서 싸대요 걔들이. 네. 그게 지금 미국에서 엄청나게 잘 되고 있고 그게 한국에서 지금 잘 되고 있대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테무 통해서 우리 옛날 알리바바에서 직구한 것처럼 그 테무에서 이제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국가가 아시아 쪽에서는 이제 일본이랑 한국 이렇게 두 군데에서 물건을 직접 살 수 있다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가격에 있고 하니 이제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산다라는 얘기인데 네. 그게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이제 특정 국가 제품, 뭐 특정 브랜드 제품이라고 해서 이제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시작했다.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브랜드 충성도가 없다라는 게 이건 진짜 신기한 게 제가 요번에 집을 사면서 와이프한테 이제
가전제품들을 이제 좀 사라. 사야 된다고 와이프가 그걸 찾아보면서 보려고 무슨 샀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같은 회사 제품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아, 뭐 LG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삼성, LG, 샤오미 뭐그 그, TCL 말씀드리면은 청소기는 제 집 다이슨 쓰거든. 아, 좋은 거 쓰시네. 네. 다이슨 왜 써? 왜 비싼 거, 이거 난 별로라고 했는데 와이프가 샀어요. 왜 사면 와이프가 뭐 엄청나게 많이 찾아보더니만 한 얘기가 뭐 한국에서 직구할 수가 있대. AS는 안 되는데. 한국 거를 직구하는 거예요? 다이슨을? 그러니까 엄청 싸게 했는데 이거를. 그 어디서 네. 샀냐, 와이프가 이거를. 네. 그래서 청소기 다이슨 샀어요. 그걸 음. 지금 실제로 베트남 판매가보다 한 60% 싸나 그럴 거예요, 지금. 아, 엄청 싸네. 네, 네. 그리고 저희 또 그 세탁기랑 건조기는 보실 거예요. 네. 보쉬. 보실 걸 샀어요, 지금. 네. 그것도 산 게 뭐냐면은 이제 뭐 직장 동료가 뭐 해가지고 찾아보다 보니까 보시가 좋대요. 그리고 지금 그 직장 동료의 뭐 지인이 보시를 다니고 있어가지고 물건 싸게 살 수 있대. 네. 그래서 식기청소, 그 세탁기랑 그거는 보시 걸 사고 공기청정기 LG 걸 샀어. 그러니까 뭐 옛날처럼 뭐 우리가 사실 혼수 같은 걸 맞추는 개념이 없어서 그럴 수는 있는데 한국이면은 보통 사면은 뭐 한 브랜드 제품으로 맞추거나 이렇게 좀 공통적으로 사는 경향이 있는데 네. 이제 베트남에 있는 30대 이제 여자들은 절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코타에서 말한 것처럼 충성도가 낮다, 브랜드 마케팅이 낮다, 상당히 실질적인 소비를 한다는 걸 이제 와이프 경우를 보면서 이제 알게 됐어요, 사실은. 우리 옛날에 그렇잖아, 우리 그 옛날 이사하고 하면은 삼성 디스플라자 가가지고 물건 한 번에 거기 다 사지. 네. 아직 이건 LG가 좋고 이건 삼성이 좋고 하면서 이렇게 사실 좀 안 짜맞추잖아요, 그게. 제가 그런 예외 경우일 수도 있는데 이제 베트남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브랜드 충성도 높고. 근데 이것도 그냥 그 결혼하면서 이제 신혼 가구 새집 들어오면서 샀다고 하니까 궁금한 건데 이게 그 이사장님이 물건을 구매한 건 어쨌건 이프로님이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에 대한 소득 수준, 경제력이 높기 때문에 다이슨, LG, 삼성, 보쉬 이렇게 가는 거지. 베트남 사람들끼리 결혼한 케이스에는 뭐 이게 그렇게 되지 않진 않죠? 아니면은 상관없이 그건 똑같나?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뭐,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소득 수준이 올라오다 보니 옛날보다 좀 많이 사는 것 같긴 해. 사실은 이제 뭐 LG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TV 같은 경우 보면 이제 한국은 올레드 시장이나 올레드 다 올레드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제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성질도 그렇고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이제 시장을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고급 제품들에 대해서. 그래서 아직 뭐 시간이 걸릴 뿐인데 아직까지는 시간은 좀 걸리고 있지만 그래도 뭐 여러 의미로는 좀 비싼 제품들도 많이 사는 것 같아. 어차피 한번 살고 좋은 거 산다는 마인드에서 좀 사긴 하는 것 같고. 근데 아직까지도 뭐 시장 자체는 한국에 비하면 아직 저가 시장이에요. 뭐 그렇긴 하지 뭐. 예. 뭐 지금 답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질문이 맞아요. 당신 답변한 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말을 한 게. 어쨌든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끼리 결혼했을 때는 소득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으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뭐 다이슨 청소기 사고 막 이런 식으로 집을 꾸미거나 하기 쉽지가 않을 수 있겠다. TCL, 로 뭐 이런 거 사지 않겠나. 그럼 당연히 그렇죠. 그거는 당연히. 그렇죠.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요. 어쨌든지 이제 그 보고서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당연히 한국산이라는 것만 이유로 구매를 하지 않으며 뭐 얘기했는데 이거는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당연한 소리다. 지금은 이제 정보가 너무 공개됐고 인터넷으로 모두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나에게 조금 더 한 푼이라도 싸고 한 푼이라도 좋은 것들을 사기 위해서 노력해 설정을 하는 거지. 뭐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거는 메이드 인 자판이야 해가지고 사는 것처럼 하는 일은 별로 없다.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자꾸 마지막으로 얘기는 뭐가 있나 막 탄소 중립 얘기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 돌아보고서에서. 사실 탄소 중립이 이게 인터넷상으로는 돼 있고 뭐 ESG니 어쩌니 뭐 이런 것 때문에 얘기가 많아서 그렇지만 우리 일상생활하는데 탄소 중립 없이 이런 거 신경도 안 쓰고 살지 않습니까? 안 쓰죠. 이거 이게 대표적인 예가 미국 애들 시킬 것 같은데 탄소 중립이 의미가 있나? 이거는 기업 차원에서는 뭔가 규제 때문에 하는 거지 우리 일반인이 우리 일반 소비자나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탄소 중립이라는 걸 생각이나 하겠어요? 뭐 저탄소 실천하고 뭐 이런 거는 애초부터 이걸 마케팅을 할 필요가 없죠. 이것도 당연한 소리지만 굳이 적어놨다.
이거는 사실은 베트남 같은 경우는 바이어들이 이걸 신경을 쓰는 거지. 베트남에는 공장에 바이어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애들이 신경을 쓰는 거지. 그럼요. 소비자들이랑은 전혀 거리가 먼 얘기인데 이거를 이게 무슨 베트남의 2023년 키워드인가 봐. 이거 코트라 보고서를 보는데 이게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 탄소중립이니까. 그래서 이건 뭐 좀 재밌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저희랑은 크게 의미 없는 얘기고 이거를 저도 사실 탄소중립 이런 거 안 사요. 뭐 유기농 올가닉 이런 거 안 사고. 그때 뭐 누가 농담삼아 그 사람이 인터넷에서 요즘 왜 이렇게 뭐 채소값이 비싸다 이런 얘기 하면은 어디 뭐 플랜테이션 농업에서 막 그 한 채소 같은 거 가지고 오라고 비싼 채소 먹기 싫다 했잖아요. 유기농 올가닉 필요 없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 혀가 아파가지고 너무 못했는데도. 그리고 이제 뭐 뒤에는 뭐 디지털 마케팅의 옴니 채널이고 옴니 채널은 사실은 저번 방송에서 당신이 얘기한 것 같은데. 네네. 틱톡 통해서 물건 많이 사고 그리고 진짜 틱톡은 엄청나더라 진짜로. 와 정말 요즘에 저는 틱톡을 안 해요. 당신 틱톡이요? 안 합니다. 틱톡 뭐 깔려있지도 않고요. 와이프는 사실 틱톡을 해요. 네. 근데 한 번씩 보면 이제 와이프랑 어디 뭐 식당 간다 하면 이제 틱톡에서 본 식당인데 보면 사람이 많아. 틱톡에서 화제되는 식당들은 한국도 그렇겠지만 이거 장사 되더라고 보니까. 와이프가 틱톡을 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이 틱톡 뷰를 보는 거지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참여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되게 싫어요. 되게 싫어하겠죠. 그래서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즐기고 있고 쇼핑 콘텐츠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는 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뒤에 진짜 본 얘기로 들어가시죠. 예. 그래서 뭐 지금 뭐 뻔한 얘기들로 해서 일단은 베트남 소비자들이 이렇다라고 한번 정리해 주세요, 어머님. 예. 네, 그래서 뭐 요약을 하자면은 베트남도 똑같다. 그래서 뭐 돈 많은 사람들은 많이 쓰고 적은 사람들은 적으니까 조금밖에 써야겠지만 어쨌건 자기 수준에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 검색도 하고 서칭도 해가지고 그 좋은 제품을 찾아서 쓰는 거지 한국산이라고 쓰고 대만산이라고 쓰고 뭐 그런 건 또 아니다라는 내용이 이제 첫 번째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뭐 탄소 중립이니 뭐니 저희 기업 차원에서는 뭐 그런 얘기 많이 하고 국가 차원에서 규제도 많겠지만 우리 대중들 입장에서는 탄소 중립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남의 이야기다. 나에게 합리하게 되는 것들을 찾아가려고 하는 베트남 소비자의 특성들을 잘 이해하셔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베트남에 진출하실 때는 지금은 이제 쇼피 다음으로 물건들이 많이 판매되고 또 거래되는 플랫폼이 틱톡이라는 게 굉장히 잘 나가니까 이걸 모르고 베트남 온라인 시장에 접근하시려고 하면은 안 되겠다. 틱톡도 따라보시고 공부하시고 그래야 된다는 게 마지막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뭐 본 방송으로 넘어가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기 우리가 하기로 했던 뭐였죠? 처음에 이제 그 베트남의 수출 농업 이게 유망한가 아닌가? 그거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네. 저희가 페이지 기준으로는 95페이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예. 95페이지 수출 명품목 상품과 서비스가 나눠져 있는데 상품에 대해서 먼저 뭐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같이 또 의견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하겠습니다. 코트라에서 이제 선정한 8개를 있어. 10개. 첫 번째가 뭐냐면 산업용 로봇,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반려동물 관련 이야기, 세 번째가 간편 조리식 밀키트 같아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라면, 그다음에 한국 우유, 고단백 단백질 음료, 그다음에 레깅스 스포츠 의류, 구강 관리용 전자제품, 그다음에 자외선 보호 차단 기능 산업품, 캠핑, 글램핑 이렇게 10가지를 선정을 했거든요. 네네. 이제 저희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래서 산업용 로봇. 이거는 뭐 좋아요. 이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이거를 할 수 있는 데가 없어. 이거 왜냐면 개인이 핸들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이런 그 베트남이 지금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건비가 오르는 국가 중 하나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뭐 반도체니 이제 자동차니 해서 이제 사실은 기존에 있는 그 중간 조립을 하는 거 이상으로 해서 좀 더 많은 일을 좀 하려고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교한 작업을 하는 일들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인건비에 대비해서 이제 산업용 로봇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전이 있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주요 기업들 나오는 게 ABB, 파낙, 뭐 옴론 이제 이런 기업들 가와사키 같은 회사를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다 대기업들이에요. 그리고 때문에 이제 일반 저희 방송을 듣는 청취자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터치하기 어렵다. 이제 실제로 관련 업을 하시면 좀 어렵고 근데 이걸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고용 시장이 좀 불안정했잖아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그럼요. 좀 작년 같은 경우는 경제 침체 불안이 있으면서 이제 좀 사실은 좀 그 인원 채용이나 이런 게 좀 힘이 들었는데 어쨌든간에 이제 당신은 이제 한국에 있고 나는 이제 베트남에 있는 상황에서 그 인원 채용에 대해서 꾸준히 이야기하는 회사들 중 하나가 이제 산업용 로봇 관련 회사들은 사실 인원 채용을 좀 많이 했어요. 지금 이런 솔루션 업체들, 네. 뭐 예측 장비를 판매한다 이제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즌 코로나 때는 괜찮았고 코로나 끝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경기가 안 좋아서 다들 이제 채용 시장이 많이 문을 닫은 상황인데도 근데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사람을 뽑더라고. 이게 뭐냐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더 큰 비전이 있고 하다 보니 이제 한국 클라이언트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이제 인원 채용을 했었다. 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인원 채용을 한다는 얘기가 그만큼 이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 시장이 크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비전이 있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이제 제가 방송 청취자분들이 다루기에는 너무 파이가 큰, 굵지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직접 하기는 어렵다. 뭐 이거 제가 생각할 때도 산업용 로봇이라는 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어디나 필요한 거죠. 특히 인건비가 높은 국가에서는 훨씬 더 필요할 텐데 베트남은 그래도 그냥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베트남은 인건비가 저렴해서 농업 인건비를 따먹으러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장비를 놓는 것보다 사람을 쓰는 게 쌉니다. 그러니까 굳이 예를 들어보면은 아파트 주차장에 한국에서는 무슨 사람 경비원이 서가지고 티켓 나눠주고 봤는데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베트남은 그 주차 차량 살비를 쓰느니 그냥 이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24시간 돌리는 게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베트남은 이런 것들을 자동화를 하지 않는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그 첨단 제조 시설들, 뭐 삼성이나 LG나 이런 것들을 필두로 해서 뭐 빈그룹도 지금 뭐 자기 통폐한다고 하고 있고 하는 그런 제조 시설들이 그래도 베트남에서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당연히 인건비가 싸다고 하더라도 이런 첨단 장비, 자동화 설비들이 들어와야 돼서 그런 측면에서 뭐 유망하다라고는 당연히 할 수 있지 않나.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 이 자동화, 산업용 로봇 이런 거는 크게 의미 없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그게 안 돼. 베트남 사람은 투표를 안 하잖아. 정치인들 공격적으로 이런 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좀 이런 거 좀 특정 노조를 좀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울산에 이런 얘기 쉽게 못 꺼내요. 왜냐면 이제 울산 시장은 우리 그 H사 그 사람들이 뽑잖아. 아, 그럼요. 그거는 쉽지 않아요. 이런 거 뭐 기계로 대체합니다. 이런 얘기 하면은 그 사람 시장은 될 수가 없어요, 내년에. 근데 백사람은 그런 게 없잖아. 그렇죠. 상대적으로 자유롭지 않냐. 아니, 우스갯소리입니다. 사실 우스갯소리인데 좀 진지한 우스갯소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건비지만 이제 사람이 할 수 없는 좀 디테일한 좀 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럼요. 기기가 대체돼야 되기 때문에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반려동물 얘기고요. 반려동물. 네. 이거는 뭐 매년 나온 얘기 아닙니까 사실 이거. 요새 근데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뭐 반려동물이 난 베트남어로 그 뭐 저기 투끙 이런 말을 쓰더라고. 맞죠? 몰랐는데 그 얘기를 알고 보니까 베트남 길거리에도 투껑 관련된 샵들이나 이런 것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 제가 이제 이 시장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건 아마 이 프로님 똑같이 생각하실 텐데 최근에 그 베트남에 있는 K이모마트에서 이제 시장성이 있을 만한 것들을 다양하게 취급을 하시는데 이번에 이 반려동물에 대한 사업들도 추진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여기가 이제 이게 돈 냄새가 좀 나는 시장인가 보구나 하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최근에 이 반려동물 펫과 관련된 걸로 사실 뭐 어떤 전시회나 상담회 이런 게 열릴 만한 분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작년 뭐 작년부터인 것 같은데 이 뭐 AT나 이런 기관에서도 펫 전문으로 하는 전문 페어들을 개최해가지고 기업들을 부르고 박람회를 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베트남
반려동물 관련해가지고 시장이 이게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들은 조금 들었었습니다. 네. 이거는 뭐 계속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지금도 많고. 저도 이제 개나 고양이를 어떻게 한번 구해볼까 싶고 찾아보니까 이거 그 거래를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고요. 인터넷 통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통 뭐 인터넷 통해서 물건에 아니고 이제 동물들을 이제 좀 입양을 하고 물건을 구매하고 하는데 사실 이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 크고 있죠. 그건 클 거고. 이거는 뭐 그 이제 시골 가보면 알잖아요. 사실 시골에는 아직까지 그 동네 이제 그 똥개들이 돌아다니는 하는데 네. 그거 제외하고 이제 도시 쪽에 있는 개들 보면 때깔이 좋아요, 다들. 먹는 게 우리보다 더 잘 좋은 거 먹나 봐.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제 뭐 이거는 사실 뭐 저희가 뭐 특별히 말과도 하고 코멘트 할 게 없는 게 이거는 뭐 한국이랑 똑같이 흘러갈 거예요. 왜냐면 사실 한국도 네. 이제 됐고 뭐 좀 이제 돈 벌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이제 그리고 그 이제 애를 좀 여기도 이제 출산율이 좀 줄잖아요, 사실은. 베트남 출산율이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자리를 사실은 반려동물들이 많이 채우고 있는 거고 네. 이런 트렌드 같은 경우는 베트남은 뭐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이슈 있는 건 아닐 것 같다. 그래서 그건 하는 거죠. 그리고 예. 네. 그다음에 밀키트 얘기가 나오네요. 밀키트. 그 RT 그러니까 레디 투 잇 시장인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잘 나가는 건 맞겠지. 왜냐면은 갈수록 바빠지고 하니까. 근데 베트남에서 나는 이 밀키트를 제대로 파는 데를 못 봤는데. 요즘에 쇼피 같은 그 뭐냐 그래프만 한 번씩 나오긴 해. 근데 이거 한국 잘 돼요 밀키트? 한국 밀키트 안 되잖아. 한국 밀키트 잘 되죠. 잘 돼요? 한국은 밀키트가 엄청 잘 되고 심지어는 굉장히 많은 프랜차이즈들에서 자신만의 레시피를 보유하는 방법이 이렇게 예를 들면 뭐 고깃집이나 국밥집에서 뭐 레시피를 본사에서 뭐 이렇게 해서 뭐 다진 마늘을 넣고 뭘 넣고 하면은 그거는 그대로 레시피 바뀌는 거 아닙니까? 간판 바꿔버리고 창업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프랜차이즈에서 본인들만의 이걸 보유하는 방법이 핵심적인 신선 재료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를 전부 다 밀키트로 바꾸는 상황이고 그것들을 또 온라인으로도 팔고 심지어는 뭐 국밥집이나 이런 데도 그냥 쭉 까가지고 이렇게 그냥 가스불에 올렸다가 빼기만 하면 바로 낼 수 있는 식으로 이제 밀키트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건 당연히 식당에서도 팔 수 있고 이제 그 일반 가정에서도 바로 팔 수 있고 하게 하는 거고 근처에 보면은 뭐 저희 뭐 그런 뭐 코인 식빵 있고 뭐 그런 거 있는 것처럼 밀키트 무인샵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한국은 뭐 가히 밀키트 전성시대죠. 마트 가면 밀키트 코너가 엄청 크게 있고. 아 그래요? 그럼요. 모르겠어요. 사실 이건 좀 이제 시기상조 같긴 하고 제 입장으로. 예. 왜냐면은 배달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굳이 그 밀키트를 먹어야 돼가 아닌가요?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국처럼 뭐 배달료가 비싸, 음식값이 비싸, 음식값이 비싸면 비쌀 수 있는데 그리고 이게 결정적으로 밀키트가 되려면은 물론 뭐 대기업이 하는 거 말고 그 어쨌든 이제 포장과 유통 같은 경우가 이제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베트남이 그게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사실 그 대기업에서 하는 밀키트들 제외하고 그 당신 말처럼 이제 밀키트가 전성 시대가 되려면 동네 국밥집도 밀키트 해야 하는 얘기잖아. 그 동네 국밥집도 밀키트를 만들기 위한 인프라스트럭처가 베트남 좀 있지 않냐는 좀 생각도 들긴 하네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실 뭐 도시락 같은 경우는 좀 잘 되긴 해요. 도시락은 요즘에 그 K마트 도시락 같은 경우는 저기 경남 빌딩 시기에는 돈이 나가는 게 있으면 얼마입니까? 보통? 5만 원 정도 해요. 그 한국 사람들이 먹을 만한 수준은 아니고 로컬. 뭐 저는 종로 사고 써서 먹을만 해가지고 그냥 먹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귀찮으니까 좀 사 먹기 시작하더라고. 도시락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좀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고 근데 간편식 아직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베트남에서 대기업 간편식도 본 적이 없어. 제가 볼 때 이거는 그 엄청 나는 이 코트라에서 이 보고서를 쓴 사람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어쨌건 이게 지금 2024년 건데 2018년도 19년도에는 제 와이프가 이걸 썼었거든요. 맞아. 그래서 이걸 그냥 고려해 보면은
이 사람들도 이 유망 품목이라는 파트를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과 노력을 많이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그렇죠.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들진 않지만 이거에 대해서 굳이 얘기를 해보자면은 간편 조리식이 아직까지는 한국식으로 밀키트를 말하는 거면은 시기상조가 맞고 근데도 또 코로나 때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나가서 먹는 거에 대해서 뭐 그래도 뭐 간단하게 단조리품들이 판매되고 있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을 보면은 뭐 어느 정도는 그냥 시장이 커갈 수 있는 걸로 볼 수 있지 않나. 그거는 하나 맞아 재밌게 본 게 네. 그 오마치 라면 알죠? 베트남에 뭐 무슨 라면이요? 오마치 오마치. 예. 걔들이 지금 7,000원짜리 라면 냈거든? 어떤 8,000원짜리인가? 거? 7,000원인가 8,000원짜리 라면을 만들었어요 걔들이. 예, 예, 그게 보니까 약간 밀키트 같더라고. 로우 밀키트 같이 있잖아. 예, 예, 캠핑 같은 데 가서 이거 딱 하면 뻘뻘 확 여니까 뭐 이렇게 막 끓어가지고 막 그 안에 있는 로우 먹는 뭐 그런 라면을 만들어서 걔들이 이것도 이제 그 원호도 뭐 이제 그 이제 걔들이 좀 이제 미리 트렌드를 보고 한 걸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아직 이런 것 같아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거는 아, 그 다음 걸 넘어갑시다. 라면 얘기가 나오네요. 라면은 저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품목들이 와 이게 진짜 수출이 잘 될 거다라는 거라기보다는 그나마 좀 성장성이 있고 뭐 긍정적인 방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선정 사유를 봅시다. 한국 라면에 대한 세계적 관심 증대, 2023년 라면 수출 역대 최대, 한류 영향력 지속 등 긍정적인 요인 다수가 있다. 1인당 라면 소비량 및 라면 소비 성장률 모두 세계 1위를 기록하는 등 여건도 우호적이다라고 했는데 일단 베트남 사람들도 라면을 많이 먹죠. 밑돔이라고 해서 이제 네, 엄청 많이 먹어요. 베트남식 라면을 많이 먹는데 그 가격이 양도 보면은 한국 라면의 한 3분의 1이나 되나? 2분의 1? 알아요. 예. 그리고 그 작은데 물 가격은 먹는 게 아니고 뜨거운 물을 부어 먹어. 그거 알아요? 그럼요. 그 우리처럼 그 뜨거운 끓이지 물에 많이 않고. 먹는 게 아니고 그 커피포트에 그 뜨거운 물을 부어요. 그냥 그 커피포트를 붓더라고. 보니까 라면을 냄비에 끓여 먹는 게 아니고. 그럼. 음. 이 면도 보면은 그 스낵면 같이 되게 얇아가지고 금방 익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먹는 라면이 있는데 굉장히 저렴해서 한국 라면은 그거에 비하면 진짜 한 3배, 4배 비싸기 때문에 사실상 접근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그 코레노, 한국으로 치면 팔도에서 만든 라면 같은 경우에는 맛은 되게 별로긴 한데 가격대를 되게 낮춰가지고 로컬 생산을 해가지고 판매하는 것들이 그래도 한국 라면으로 많이 또 판매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뭐 전 세계 어디 가나 그 뭐 불닭볶음면의 열기가 뜨겁다고 하는데 베트남에서도 결국은 뭐 이제 한국 마트들도 많이 있고 한국 상품들을 수입 통한 데가 많이 있으니까 라면들 특히 신라면 이것들도 많이 이제 판매하고 와이프 신라면 되게 좋아해요. 그런가요? 그리고 이제 라면 값이 많이 싸진 게 사실 이제 현지 생산 좀 시작했거든요. 농심도 그렇고 맞아요. 지금 그래서 그 한국에서 수입한 라면은 비싼데 이제 똑같은 신라면이라도 여기 신라면 김치맛 뭐 새우맛. 그 있어요. 그 무슨 뭐 매운 치킨 맛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현지 생산하는 것 같더라고 농심에서. 네. 그런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베트남 사람들 좀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이 됐다라는 겁니다. 뭐 맛은 조금 다르긴 한데 지금 라면은 잘 팔리고 있어요 지금.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현지 생산하는 건 당연히 경쟁력이 있겠지만 근데 한국에서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면은 사실 좀 어렵다. 비싸다라는 장점이 있겠다. 라면 많이 먹습니까? 저는 좀 줄이려고 하는데 원래는 많이 먹긴 해요. 예. 와이프랑 같이 끓여 먹는 겁니까? 아니면 뭐 혼자 밥을 때워야 될 때 라면을 같이 먹는 먹는 겁니까? 거죠. 같이 먹고 할 때. 와이프 라면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와이프 좋아해가지고 물론 제가 끓이면 너무 맵다고 이제 좀 싫어하긴 하는데 그거 제외하고 나서는 이제 뭐 와이프는 제가 끓인 라면 좋아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이프로님이 네. 좋아하시는 그 한국 주류라는 품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품목 5번째로 코트라에서 한국 주류를 수출 유망 품목이다라고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 사유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주류 시장이 베트남이라는 것 같은데 동남아 2위, 아시아 3위라고 하고요. 한류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 SNS 등을 통해 소주, 막걸리 등을 취향에 맞게 변형하여 즐기는 콘텐츠가 널리 퍼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 동향, 맥주가 가장 인기 있는 주종이다. 이거 그렇죠. 전체 주류 시장에서 글로벌 맥주 브랜드 두 곳이 5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 두 개, 하나는 하베코, 하나는 사베코죠. 하노이 브루잉 컴퍼니고 하나는 사이공 브루잉 컴퍼니인데 여기가 4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23년 4월 맥주 시장 1위 H사는 소맥의 인기를 겨냥 자사의 타이거 맥주에다가 소주를 결합한 소맥 제품 출시했다고 하는데 저도 이거를 한번 보고 싶었는데 보지는 못했어요. 판매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23년 10월 국내 H사는 소주의 생산 공장을 허이빙성에 설립을 하겠다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이 술에 대해서는 좀 일가견이 있으시니까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안 좋아하는 게 다 못했어요, 지금 얘기해. 이런 거. 이거 별로 안 좋아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왜냐면은, 저는 너무 이상적인 이름을 썼다, 이 사람들. 첫 번째가 이제 우리 자신을 둘러봐야 되는 게 한국 술이 맛있냐? 한국 술이 맛있냐? 맛이 없거든요, 한국 술은. 한국 술이라고 하면 소주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주 맥주 다 말하는 겁니까? 그거 맛이 없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그 와이프랑 이제 퇴근하고 일본 마트를 갔는데, 네. 그 마트에 팔잖아. 아사히를 팔아요. 아사히 슈퍼드라이. 아사히 슈퍼드라이. 그 일본을 제외하고 상당히 맛있는 맥주예요. 그거는 굉장히 그 담백하고. 뚜껑으로 땅 따지고 거품 줄여보는 그거. 맛있어. 사실 그거 괜찮아요. 맥주 맛있거든요. 네. 일본에 수입하고 들어오는데 55,000동 하더라고. 얼마에 팝니까 마트에서? 6만 동 팔아요. 일본 마트에 6만 동 정도. 한국이랑 가격이 똑같네요. 한국보다 좀 비싸네. 그 봤죠. 그걸 보고 그 타이거를 봤거든. 타이거 17,000동을 해. 버드와이저가 뭐 25,000동 하더라고. 네. 그래 내가 굳이 3배를 더 주고 먹고 싶진 않더라고. 그게 있잖아. 슈퍼드라이 그렇지. 굳이 뭐 맥주. 내가 이거를 근데 한국 맥주가 들어오면 이 가격 경쟁이 되냐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한국 맥주가 우와 막 월등히 맛있어도 아니야 사실. 그 한국 맥주는 그 전 세계 모든 사람 욕을 하잖아. 맛없는 맥주 중 하나라고 전 세계에서 하자. 심지어 포르투갈 맥주가 맛이 없다며. 그런데 그거를 뭐 동남아 시장에 굳이 한국 맥주를 왜 먹지? 근데 여기서 맥주를 팔으라고 한 적은 하긴 했네. 맥주의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아무튼 이거는 조금 약간 안 돼요. 아니 여기 뭐 타이거, 사이공 뭐 지금 동남아 실컷 그 현지인만 맞춰가지고 맥주 싸게 만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왜냐면 이게 있어. 예를 들면 고급 카테고리를 가져갈 수 있거든. 그래도 예를 들면은 뭐 얼마 전에 마트 가서 보니까 한 병에 내가 살면서 가장 비싼 맥주 먹어본 게 한 병에 16,000원 하더라 맥주가. 16,000원? 무슨 뭐 벨기에 맥주인가 마트 가격이 술집 가격이 아니고. 네. 32만 동이라는 겁니까? 32만 동 한 병에. 그걸 먹어봤거든? 뭐 양이 500입니까? 뭐 1리터입니까? 아니 그 350ml짜리 그냥 한 병 500ml짜리 와. 그 월급 날려 가지고 그거 한 병 샀어. 10,000원짜리를 15,000원짜리를. 네. 뭐 먹으니까 뭐 요상한 맛이 나. 뭐 아이 맛도 나고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라거의 시원함이 아니고 좀 풍부한 맛이 나긴 하더라고. 그래서 얘기가 이제 두 번 먹을 일이 없겠구나 하면서 뭐 잘 먹긴 했지만 집에 혼자 먹는데 먹었어요 사실. 그런 고급 맥주들이 마트에 있다는 얘기는 베트남 부자들은 사 먹는 얘기. 한 병에 집에서 15,000원, 20,000원짜리 맥주 사 먹는 얘기예요 사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그 뭐 시마이 이런 거 뭐 베트남에 모든 술집 맥주 다 팔고 하는데 그런 거 같은 거 많이 사 먹긴 해. 벨기에 맥주 그 시마이 같은 경우에 한 병에 9,000원씩 하거든. 마트 가격으로 한 7,000원씩 해요 한 병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모든 마트에 다 팔아. 그 술집에서 팔거든. 베트남 맥주집에 가면 그 말 먹는데 먹는 얘기야 그거를. 그게 뭐냐면 진짜 그런 고급 맥주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 있어. 사 먹거든 사람들이. 근데 한국 맥주는 그 고급 맥주 포지션 찾아갈 수가 없고. 두 번째가 소주는 뭐 종종 먹는 것 같긴 하다. 근데 글쎄 이 단가 대비해서 소주 값이 맞나? 그 한 병에 7,000원인데 소주가 그 보드카 되지 않나? 그러니까 소주가 마트 가격이 얼마입니까? 소주 마트 가격 3,000원 정도 해요. 6만 동. 6만 동
그 6만 동 하지 8만 동, 6만 동, 7만 동, 7만 동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트 가면 경쟁력이 있네요. 근데 그거를 집에서 먹냐는 거지. 그 집에서 당금주 먹는 날까지 장인장 먹는 데가면 다 당금주 먹고 사람들 보드카 먹으면 되는데 이것도 단가가 안 맞는 것 같고 왜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게 소주 맥주가 맛있거나 고급술이 아니에요. 베트남에서 음, 가격이 비싸도 고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두 번 안 먹거든. 이 돈 주고 먹거든. 소주는 그냥 약간 문화를 즐기는 것처럼 한식당 가서 먹을 때 아 이거 소주 먹자 약간 이런 느낌 정도 아닙니까? 그게 메인스트림 되냐는 거지. 내가 봤을 때 베트남에 그 한식당에 몇 개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거 중간 소맥 얘기 나왔잖아. 이거 진짜 세상 끔찍한 맛이 나거든. 야 이거 진짜 이거 광고 모델 G드래곤에 있었거든. 팩에서 만든 거 이거 인퓨전 소맥 맛. 소맥만 맥주가 있어. 소주랑 맥주 섞었대요. 이게 안 팔리는 걸 단지 볼 수 있는 게 마트 가자. 이게 다 50% 세일이야. 저는 이거 한번 보고 싶었는데 못 봤거든. 이거 마트 가면 팔아요. 예. 이게 안 팔린다는 반증이 뭐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마트만 가면 다 50% 세일하고 있어요. 진짜 구석에 쌓아놓고 안 먹어 이거. 그래서 G드래곤 은퇴하기 전에 이제 광고 한번 찍고 넘어간 거야 그냥 이걸로. 이게 먹어봤거든. 저 먹어봤어요 이거 사실. 야 세상 끔찍한 맛이 나. 그 표현을 하자면은 이게 소맥 비율을 잘못 맞춘 겁니까? 아니면 소맥이긴 한데 뭐 이상한 걸 일부러 뭔가 기교를 부리기에 넣었는데 그게 좀 끔찍한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그냥 맛이 없어요 그냥 이거 그냥 아우 그냥 뭐지 이거 비율이 잘못한 것 같아. 그 맛이 난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당신 술 잘 안 먹는지 모르겠는데 소맥을 타서 바로 먹으면 그 먹는 김에 시원하게 꿀꿀꿀 잘 넘어가잖아. 근데 그거를 식히면 맛없거든. 그러면 식은 건 막 김 빠지거나 식은 건 맛 없겠지 뭐. 식으면은 약간 소주 맥주 맛이 따로 나요 거기서. 그런 느낌이 나. 맛이 없어요. 되게 맛이 없어 이거.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이번에 제가 장기 장모님 때 가면서 전통주를 사갔거든 한국에. 뭐 사갔습니까? 그 중류 도주 한 병이랑 그 탄산 소국주라는 거 사갔어. 뭐 괜찮더라고. 비싸요 사실. 이게 수입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 거의 뭐 말씀드리면 그 두 병에서 그냥 거의 한 20만 원 돈 줬어요 그때 여기서. 비싸네. 그 한국보다 3배 비싸더라고 수입 그 주문했을 때는. 문제가 뭐냐면은 그걸 이제 친척들이 나눠 먹으니까 나는 맛있게 먹었거든. 그 어린 친구들은 맛있게 먹어. 처음 먹어보는 맛이니. 근데 어른들은 안 드시더라. 아직까지 이게 우리가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만 먹는 게 아니고 우리 키워드를 같이 먹는다고 그러잖아. 그 이제 음식에 대한 백그라운드와 광고와 마케팅과 이제 그 모든 걸 같이 먹는 거야. 그 음식을 먹을 때. 그게 뭐냐면은 새로운 맛이라서 이 사람들은 거부감이 드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 가격을 몰라. 사실 내가 얘기를 안 했잖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좀 처먹어보고 거부감 좀 이렇게 신기한 맛이 나고 막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데 가격은 비싼 것 같지도 않고 이제 이러니까 잘 안 드시더라고. 그게 뭐냐면 아직까지 이제 베트남 한국 주류 같은 경우는 뭐 전통주를 좋아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고급화와 그런 그 마케팅과 히스토리와 이제 스토리텔링이 한참 부족한데 예를 들면 제가 가지고 간 술이 발렌타인 30년이었어. 그래서 안 드셨을까? 그러니까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발렌타인 30년이니 뭐 시간 이게 하나가 먹거든. 근데 한국 주주는 아직까지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 아니다. 쉽지 않아요. 아직까지 이거 하려면은. 일본 애들 사케 팔려고 얼마나 수십 년 국가 단위로 빈접을 했어.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 좀 부족해. 이런 거 보면. 근데 이거 생각해 보면 어쨌든지 이 소주라는 맥주라는 카테고리는 1대1 경쟁이 되는데 소주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 있는 이게 뭐 증류주 뭐라고 하나 이거 뭐라고 하지 이게 겹치는 카테고리. 기존에 베트남 사람들이 먹는 보드카랑은 똑같은 거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좀 달라요 이거는. 한국은 희석을 하잖아요. 이거 주정이랑 물을 섞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른 얘기예요 사실 그럴 때. 훨씬 더 급이 안 좋지 보드카보다 따지고 보면.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찾아봐도 될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진로에 빨간 진로가 있지 않습니까? 빨간 뚜껑. 그럼 그거는 도수가 높은데 거기 물을 좀 섞으면은 그럼 일반 라이트한 진로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럴 거예요 아마 그거. 그러면은 빨간색이 훨씬 가격은 똑같은데 도수가 높은 거니까 거기다 물 섞어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제가 알기로도
증류를 하고 나서도 물로 비율을 섞는 걸로 알아요, 제가. 위스키도 그렇고. 그거는 뭐 물 비율 따라가지고 이제 도수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원래 그 캐스크 스트렝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원액에서 바로 나온 거는 막 60대씩 해요, 위스키도. 거기에 이제 물이랑 좀 이제 비율을 섞어가지고 이제 도수를 이제 우리 흔히 많이 먹는 40도대로 낮추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캐스크 스트렝스 같은 거는 막 59도치, 65도씩 합니다, 위스키 한 잔이. 그게 뭐냐면 이제 딱 증류하고 그대로 나온 그런 강성한 원액 같은 경우는 이제 도수가 우리가 먹는 것보다 훨씬 높다. 그런 거고, 예. 이게 그 술이라는 걸 보면 어쨌든지 좀 아직까지는 좀 멀었다라고 보는 입장이 되냐면 한국에서도 뭐 고급 전통주 뭐 이런 거 별로 없잖아요. 그냥 고급 해봤자 뭐 백세주나 뭐 이런 거. 아, 근데 요즘은 그래도 한국에서는 좀 많이 먹더라고, 사실은. 예. 그거는 좀 놀랍게 본 게 요즘 한국 가니까 술집에서 좀 많이 팔더라고, 전통주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근데 이 뭐야 인삼주 이런 것도 한국 전통주로 보지 않습니까? 인삼주는 근데 다 집에서 담아 먹기 때문에 굳이 그걸 안 사 먹어요, 식당에서. 내가 그 장인 장모님, 장인 어르신만 해도 집에서 다 술을 뭐 담아 드셔. 막그 있잖아, 뭐 과일들 녹용주 막 이런 거 있잖아, 보면. 좋았다고 막 녹용주 주시고 하거든. 막 녹용주 막 이런 거 있잖아, 보면. 그럼 뭐 그냥 집에서 담는 거라 싶고 사실 뭐 크게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어쨌건 뭐 아직까지 시장이 별로 없다는 거는 뭐 커갈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있다. 그래서 생각했다. 근데 한국 술이 아직 멀었다. 이런 여기까지 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기는 좀 쉽지 않다. 예. 그래서 이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개인적으로 큰 반대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 고단백 단백질 식음료라고 했습니다. 선정 사유는 코로나19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인플루언서 SNS 파급력으로 인해서 보디빌딩, 체중 감량,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대됐다. 스포츠 영양학에 대한 인식도 확대돼서 고단백 식품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 시장 동향을 보면은 베트남 사람들 대부분이 육류를 단백질의 공급원으로 하고 있다. 육류, 운동에 대한 신속적인 소비자는 스포츠 영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고단백 식품의 효능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지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사람들도 건강, 체력, 신체적 아름다움을 중요시하여서 고단백 식품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예. 네. 사실 길거리 보면 뭐냐 보충제 샵들 진짜 많잖아요, 사실 베트남이. 베트남 네, 그거는. 그리고 이게 뭐 잘 모르는데 이게 나이도 없고 노출하는 게 빈도가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남자들 같은 경우 몸 키우는 거에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여기 사람들이. 그럼요. 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좋은 것 같아. 뭐 나쁘진 않고. 이거 인정한다. 예, 이거는 뭐 한국도 그렇고 뭐 사실 이게 트렌드고 이게 특히 나이 더운 나라일수록 더 이제 이게 보여주는 게 이제 노출 빈도가 높다 보니까 더 그렇지 않냐. 개인적으로 네. 한 번도 영상을 본 적 없거든. 무슨 영상? 러시아 형님들이 헬스장에서 뭐 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 네. 그렇지 않아요?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인간들이 강한 거고 뭐 러시아 형님들이 어디 뭐 짐에 가서 막 이런 거 원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네. 미국 영상 보면서 캘리포니아에서 뭔가 막 애들이 막 하잖아. 네. 알래스카 이런 데서 내가 보니까 뭐 이게 안 하거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덥고 옷을 얇게 입고 노출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보여주는 게 파트가 많아지는 운동을 많이 하고 그런 거 때문에 이제 뭐 헬스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사실 여기 헬스장이 엄청나게 많잖아. 좀 그렇죠. 아파트마다 다 헬스장이 있고 다들 운동 열심히 하다 보니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틀리진 않다. 물론 이게 뭐 네. 그래서 최근에 뭐 이거 그런 거 많이 먹더라고 보니까 저기 요새 뭐 커플랜드 이런 데 거 막 한국에서 미국산 직구해가지고 막 보충제 같은 거 있잖아요, 사람들 보니까 그런 거에서 이제 물건을 많이 구매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사람. 예. 다음으로 어디로 넘어갑니까? 레깅스는 스포츠 의류죠. 레깅스 등 스포츠 의류, 건강, 신체적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며 피트니스 산업의 전반의 성장과 더불어 스포츠 의류 시장의 동반 성장도 기대됨. 한국에서 유행은 1, 2년 내 베트남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 필요하여 19년도부터 현재까지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레깅스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레깅스 키워드의 검색량은 구글 기준 19년에 최고점을 찍고 하락 중인데 베트남 레깅스와 같은 품목은 베트남 여성 대상 기능성 의류에 대한 수요와 스타일을 중시하는
수요를 동시에 흡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 베트남 와이프가 있으시니까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레깅스 안 해도요. 되게 추하다고 생각해. 네. 근데 이거는 길거리에서 레깅스 입는 사람 본 적 있나? 이것도 레깅스를 길거리에서 보는 게 아니라 헬스장 가서 보는데 헬스장 많이 가니까. 그런 걸로 이건 있어. 왜냐면 기능성 이런 얘기는 뭐 이제 팔을 가리고 뭐 이게 뒤집어 쓰는 거 좋아하잖아, 오토바이 탈 때. 그럼요. 닌자 같이 되는 거 좋아하죠. 뭐 그런 거 일하는 있긴 한데 뭐 레깅스가 싸지 않기 때문에 팔리나? 근데 뭐 요즘 많이 보이긴 해. 사실 뭐 요가복 이런 것도 있잖아요. 보면은 길거리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도 뭐 많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거는 뭐 그냥 어차피 뭐 이건 여성의 욕망을 이제 파는 거라 가지고 사실은 네. 이제 SNS라든지 이런 게 더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사용 인구가 늘어날수록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네. 스포츠 요즘 뭐 이런 거는 뭐 요즘 사실은 아웃도어 액티비티 진짜 많이 하긴 해요. 길거리 보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뭐 많이 쓰지 않을까 싶네요. 좀 크게 제가 이제 네. 녹화 시간에 또 제한이 있으니까 이제 품목을 빨리빨리 넘어가면 좋겠는데 구강 관리용 전자제품. 뭐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려보면은 이거는 아직까지는 뭐 나도 안 쓰는데 맞습니까? 전동 칫솔 하는 거 아닙니까? 전동 칫솔. 전동 칫솔이랑 그 뭐야 저거 그 에어피크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같은데. 그렇죠. 네. 뭐 굳이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쓰는 사람은 집에 있으니까 내가 못 볼 수도 있긴 한데 별로 못 본 것 같다. 그렇죠. 이건 나는 지금 가본 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판단이 어렵다. 그리고 굳이 칫솔을 쓰는데 이거를 전동으로 뭐 오랄비를 사가지고 쓰고 그런 거가 물론 커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성이 그렇게 유튜브에 광고는 좀 나오더라. 아, 그 치약 요정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네. 유튜브 광고는 좀 나오더라. 베트남 유튜브 광고로. 예. 관심이 좀 생긴 것 같긴 해. 네. 들어서 가지 모르겠는데 그거 제하고 뭐 남의 집을 가본 적 없으니. 네. 그리고 이제 뭐 자외선 그 다음 걸 넘어가시죠. 자외선 보호 차단 기능 화장품 이거는 뭐 베트남이 워낙 자외선이 그렇고 여성분들이 많이 또 챙겨서 바르고 하니까 이거는 기존에도 시장이 크고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이거는 뭐 더 이상 커질 것도 없죠. 워낙 큰 시장이라서. 네. 이거는 사실은 한국 거 제품 대박 난 게 몇 개 있잖아요. 셀퓨전 이런 데 거. 잘 모릅니다. 그 셀퓨전이라고 있어요. 그 브랜드. 그거 베트남에서 약간 뭐 지금 자외선 차단제, 뭐 여드름 씌워지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좀 대박이 난 브랜드 있어요. 셀퓨전이라고 찾아보면 나올 거야. 당신 본 거 같아. 봤을 거야 아마 그거. 셀퓨전. 셀퓨전. 와이프가 여기 거 선크림 여기 거밖에 안 써요. 한국에서도 크게 유명한 건 아닌 것 같은 유명한 건가요? 그 뭐 한국에서 그렇게 뭐 중박 정도 신 브랜드 같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 베트남에서 지금 잘 나가요 이게 지금. 신혜선이 모델을 했네. 이게 뭐 가디언이니 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 뭐 민츠 코스메틱이니 이런 데 가면 되게 많이 파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요거는 뭐 당연히 잘 될 수 있겠다 싶은 품목이라고. 잘 됩니다. 잘 되고 있고 지금 뭐 대상 뭐 얘기할 것도 없고. 밑에는 또 저는 또 부정적인 얘기가 생각드는 게 나왔는데 캠핑 및 글램핑 용품에 대해서 유망 품목이라고 했는데 이게 베트남에 캠핑 시장이 있습니까? 시장은 있다. 베트남 사람들은 캠핑을 어떻게 갑니까? 오토바이에다가 텐트 들고 어디 교회로 나갑니까? 차 요즘 많이 늘었어요. 그 아웃도어용 차들 있잖아요. 그 뒤에서 보면은 지금 최근에 많이 보이는 차가 그거 현대 거는 토요타 거 그게 지금 베트남 판매 1위라더라고. 약간 그 포트나 SUV 차량인데 그 베트남 판매 1위라더라. 2023년도 기준 그 차량 같은 차 많이 넣고 여행 많이 갑니다. 요즘은. 그래서 지금 사람들 뭐 유튜브라든지 뭐 보면 나오는데 아직까지 근데 그건 없어. 그 사실은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캠핑 관련해서 좀 마케팅도 하고 했었는데 많이는 가고 한데 그 아직까지 그 사실은 이 캠핑이 장비빨을 많이 세워야 되잖아요. 사실 이게.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그 고가 제품 같은 경우는 좀 없긴 한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늘긴 했어 사실. 그래서 이거 지금 많이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아웃도어용 캠핑 그 특히 차량 이제 인구들이 늘다 보니까 음. 하노이 시내에서 보면 지금 뭐 글램핑장 뭐 이런 거 좀 금방 생겨서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지금 뭐 지금 그건 뭐 뜨는 트렌드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직 저도 이거 사실은 좀 회사에서 마케팅 관련 좀 찾아봤는데 아직까지 막 그렇게 독보적인 브랜드라든지 이제 독보적인 유통업체 같은 경우는 없어가지고 잘 잡으면 괜찮을 거긴 해요. 지금 보니 워낙 요즘에 뭐 아웃도어 많습니다. 자전거, 뭐 캠핑, 글램핑, 뭐 그러니까 뭐 러닝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가서 가보고 또 뭐 그 한국은 이제 뭐 그 데카슬론이라는 브랜드 있거든요. 그 속에 그 걔들입니다. 그 누구냐 유니클로. 네. 그 데카슬론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지금 매장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저는 이제 한 번씩 저기 시장 조사 때문에 매장 가보면 그래도 사람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틀린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지금 베트남 하노이 무역권 선정한 수출 유망 품목에 대해서 봤는데 어떻게 이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로 미뤄서 진행을 할까요? 시간이 좀 빡빡하지 않습니다. 당신 밥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예. 밥은 뭐 안 먹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혓바닥이 아파가지고 지금 말을 길게 못해요. 사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베트남이라는 시장에다가 우리가 물건을 잘 팔 수 있을까 없을까를 이제 어떻게 봐야 되나가 아니라 선정해 놓은 걸 보고 이게 될까 안 될까라는 측면에서 본 것 같은데 실제로 현지에서 이제 체류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생활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잘 모를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미 잘 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잘 되기 어렵겠다라고 싶은 것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렸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베트남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을 볼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라는 거를 제가 이제 그 우리 임 팀장님을 통해서 들었던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그걸 가지고 한번 조합에 정리를 해보면은 해외 시장에 나갈 때는 그 해외 시장에 있는 해외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를 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뭘 먹고 뭘 쓰고 어떻게 살아가고 소비가 뭐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맨날 쌀 먹고 밥 먹는데 거기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뭐 빵을 팔겠느니 하면은 팔리겠냐고. 물론 뭐 지금은 빵도 먹으니까 조금씩 팔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소주라는 걸 개념적으로 안 먹는데 뭐 꽃게장이 뭔지도 모르는데 게장을 팔겠다 그러면 팔리겠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더운 나라니까 자외선 차단 잘 될 건데 캠핑이라는 거 저는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아까까지는 캠핑은 소득 수준의 그 한계치를 좀 뚫고 올라가서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가 좀 많아야 돼. 근데 뭐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서 시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주변 사람들 중에 하는 분들은 캠핑을 다닌다는 개념을 제가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아직까지는 성장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일반 대중 서민들 입장에서는 좀 체험하기 어려운 취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자기 제품이 그 나라에 진짜 먹힐지 안 먹힐지에 대해서는 내가 스스로 고민하는 건 답이 없어. 해외에 있는 우리 2%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 프로가 되겠냐? 잘 되는 케이스가 있냐? 얼마나 좋겠냐? 여러분들께서는 궁금한 사항들이 있을 때 언제든지 단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2% 업무사에게 말씀을 주시고 제가 그러면 또 이렇게 염가에 컨설팅을 해드리면서 하면서 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무리가 되나 모르겠네. 마무리 하시죠. 죄송합니다. 혓바닥이 아파가지고 말을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그 방송 긴 시간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행복한 2024년 되시고 또 다음 새로운 주제와 새로운 방송으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